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50대 부부에게 일어난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50대 공무원 부부. 다음 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생각으로 무척이나 들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 어찌된 일일까요? 정작 모이기로 한 출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에도 부부는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들이 집을 찾아갔는데 부부 처참하게 살해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둔기로 머리를 맞은 채, 아내는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뒤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사라진 부부의 금반지와 목걸이. 하지만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집안의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숨진 부부를 남겨두고 누가 문을 잠근 걸까요? 공무원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여행을 가려고 한 공무원 부부가 연휴가 끝난 후에 잔혹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된 건데, 그러면 사망 추정 시점은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 될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분, 살해당한 두 분, 그 중에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 6급 지방직 공무원이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뭐 서예학원 원장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부 했던 분들 같은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24일 날 집으로 왔고 25일 날 동료들하고 보성 녹차밭으로 부부 동반해서 놀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이제 살해된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런 걸로 추정할 때는 24일 날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25일 날 이분들이 찾아간 시간 사이에 살해가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시신 상태가 좀 어떻다고 하던가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됐다는 그 느낌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눈으로 보기가 끔찍할 정도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남편 같은 경우는 둔기를 한 10여 차례 이 머리에 맞아서 막 깊이 함몰이 돼 있는 상태였고, 아내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와 옆구리를 예기라고 예리한 날이 있는 흉기에서 찔려가지고 사망한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살해 방법이 굉장히 다르네요. 다릅니다.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발견된 위치도 달랐다면서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어쨌든 어떻게 벌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려면은 그 위치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남편은 안방에서 침대 아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침대 아래. 네, 둔기에 맞아가지고요. 그렇게 발견이 됐고, 부인은 주방, 부엌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부엌이요? 이때는 흉기였습니다. 즉, 지금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행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범행 도구가 다른 이유가 뭔지, 범행 장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혹시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남편의 죽음을, 그리고 부엌에서 발견된 거는 혹시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서 이 목격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관의 어떤 이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경찰이 집안을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폐물들이 사라진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부가 동네에서 사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제 김 씨 부부의 집이었는데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고요. 심지어 인근 상가 건물까지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부유한 이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는 이 사건 당시에 장롱 서랍이 열려져 있었고 폐물 등이 사라진 거예요. 폐물 등이 사라졌는데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강도 행각을 벌일 때 어질러지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이제 행각을 벌이다 보면 어질러지게 마련인데 이 경우에는 장롱 서랍이 빠져 있을 때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누군가 강도로 위장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도였다면 뭐 족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특이한 점은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강도였다면 발자국이 집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깨끗했다는 겁니다. 또 범행 도구 역시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요. 또 특이한 점은 이 CCTV에 발견됐을 당시 집안의 모든 출입문들이 다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강도였다면 어떻게 집안을 빠져나갔을지가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발견된 위치도 다르고 사용한 흉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서랍도 똑같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족적이나 그런 게 없었고. 위원님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이 경우라면 뭐 어느 수사관이나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그래요? 거예요. 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내부인이라고 하면 면식범 아니겠습니까? 면식범이니까 사체의 흔적을 봤을 때 반항을 했던 흔적이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봤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을 열어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이게 들쭉날쭉이라지 봤거든요. 고르게 장이 열려 있다면 이거 자체는 인위적으로 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열어가는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어가는지에 따라서 또 이 범행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비밀인 것 같아요. 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강도를 위장한 면식범의 소행이다 하고 그거는 단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계속 좁혀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아들을 용의자로 봤다면서요. 그렇죠. 면식범이고 침입한 흔적이 없고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군대에 이미 이달 초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증명된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그래서 유력 용의자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제 물어보게 됐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큰 아들은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광주에 갔었다.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광주와 장흥든지를 돌아다니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그러면은 이 집에 들렀었느냐 그러니까 들르긴 했었다. 그때 이제 밤 10시께 들렸는데 그날 축구 동호회, 이 족구 동호회 이 회원들하고 운동 경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뒤풀이를 했다가 잠깐 10시에 집에 왔다가 나가가지고 아까 여자친구한테 갔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증거가 더욱더 필요해 보이겠네요. 당연히 이제 그 증거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지금 아들이 얘기한 거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한 동선을 그대로 좀 맞춰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인지 여부를.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일단 출석 요구를 합니다. 경찰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제 아마 경찰은 염두에 둔 게 그 사람의 차였을 거예요. 차량이요? 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키를 임의로 제공받아가지고 그 사람, 그 아들의 차 안을 뒤졌어요. 차 안을 뒤졌더니 승용차 안에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들고 나갔던 금반지, 금목걸이 등 폐물이 차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히 그 아들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결국 아마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결과 범행을 자백을 했고요. 그러면 흉기라든가 범행 도구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 경찰에서야 증거 확보로 범행 도구 어디다 버렸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영양읍에 있는 한 저수지에 그 범행에 사용했던 그 이 둔기는 골프채입니다. 골프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초조하고 그랬겠죠. 페트병에다가 담배를 한 갑 정도 피우면서 버렸던 흔적이 있답니다. 그것도 같이 버렸다 해가지고 저수지에 이 경찰관들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구부러진 연습용 골프채와 페트병에 담긴 그 담배꽁초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꽤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정말 큰아들이 맞나 봐요. 이웃들의 충격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아들은 모나지 않은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존속범죄가 4년 새 내 2배로 이제 급증을 했고요. 금전적 이유나 뭐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가지는 그런 소유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정신적 상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상태, 여러 가지 요인상 어떤 이런 존속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폐륜성에 비춰서 일반 살인죄보다도 더
이제 가중해서 처벌을 하잖아요. 네. 이를 뭐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조항이 또 부재해요. 비속살해라는 게 어떤 말이죠? 존속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는 이제 부모를 자식이 살해를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자식을 이제 자녀를 살해하는 등의 부모가 자녀를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또 가중처벌 조항이 부재하는데 사실 비속살해도 뭐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러한 걸 자체를 생각하는 자체가 이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면 왜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웃들은 온순한 성격이었다. 이 아들이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처럼 비춰집니다. 사건 당일에요. 범행 당일에 집으로 들어온 아들이 본 건 울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과음하고 주사가 심했던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머니 좀 그만 괴롭혀라.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뺨을 몇 차례 맞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넘어지니까 이제 뺨을 맞고 넘어지니까 홧김에 주변에 있던 둔기를 아버지한테 휘두른 거고요.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자 도망치면서 주방 쪽으로 나갔는데 그때 어머니를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또 그래요? 어머니에게 이 살해를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말에 욱해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너무 치밀하지 않나요, 위원님?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에 대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뺨을 맞으니까 그게 이제 격분해서 아버지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합리적으로 타당성 없어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산에 향한 유산을 욕심낸 거 그래서 폐륜을 저질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05년도에 이 큰아들이 그 면허를 자동차 면허를 딴 다음에 큰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을 그 변제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하고 갈등도 있었다는 그런 전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싸움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재산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냐 이렇게 갈릴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거는 경찰은 이제 결국 우발적 살인으로 보게 돼요. 우발적이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뒀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밝혀진 바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발적 살인으로 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경찰이 우발적으로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결론을 내리고 일단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법정으로 간 큰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지른 것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온다면서요. 네, 이 법정에선 아들과 이 변호인은 당시 내가 정신분열증 혹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그다음에 범행 수단, 그다음에 범행 후 이 피고인이 보였던 치밀한 행적 등을 봤을 때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심신미약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욱하는 것도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뭔가 현저하게 뭔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동 조절 장애 같은 성격적 이제 결함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뭐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이를 심신미약이라고 인정을 해서 강경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이를 심신미약 정도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심신미약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정말 뭐 우발적이라고 결론을 내긴 했지만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이제 선고하게 됩니다. 20년이요? 징역 20년이요. 근데 두 분을 죽였고 존속살인은 사실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더 무겁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하면 그래도 많이 봐준 건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것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요? 예, 아버지의 어떤 폭력 성향이 좀 보였고요. 어머니가 이제 장애인이었는데 어머니와의 어떤 그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받는 그 어떤 그 모욕이라든가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적개심을 갖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만성적인 불행감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 강한 적개심과 울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부모를 살해했는데 징역 20년은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네. 다른 가족들의 선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그 작용하거든요. 처벌에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셨군요. 네,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그 이 처신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장남으로서의 적개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성이 됐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법원에서도 네.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죠. 가정 환경, 그러니까 무력감, 불행감, 그리고 또 자책감까지 그러한 점이 고려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청년의 이야기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